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전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지독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는 제 귀를 의심할 만큼 끔찍한 계획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진단만 나오면 우리가 법적 후견인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신발도 벗겨진 채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던 그날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가을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오후였지요. 저는 아들 녀석이 사는 동탄의 그 휘황찬란한 주상복합 아파트 1층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신발 한 짝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저는 그 차디찬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딛고 있었습니다. 그저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내달리고 있었지요. 아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해.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방금 들었던 그 끔찍한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아들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본 병원이 있어. 거기서 치매 초기 진단만 받으면 우리가 어머님 법적 후견인이 되는 거야. 후견인? 치매? 내 아들이 나한테?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좀 봐. 신발도 안 신고 무슨 일 있나 봐. 얼굴이 흙빛이네. 어디가 안 좋으신가. 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흉잡히지 않으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살았는데 이런 꼴이라니.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혜진이의 상냥했던 목소리가 또다시 제 머리를 헤집었습니다. 그럼 이천 땅 문제는 우리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그게 좋죠. 아, 나를 위해서라는 그 말이 제 숨통을 끊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손에 꼭 쥐고 있던 금쪽 같은 제 손주에게 주려던 작은 선물 상자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서 작은 금반지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아가 우리 강아지 100일 선물인데 할미가. 그 금반지가 제 희망처럼 저만치 굴러가는 것을 보며 제 다리에서 남은 힘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로비 기둥에 겨우 몸을 기댄 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제 모든 것이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세상이 까맣게 잠기는 것 같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떠보니 제복을 입은 낯선 젊은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르신, 여기가 어디요? 1층 로비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119를 부를까요? 남들 앞에 흉한 꼴을 보였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괜찮아. 그냥 잠시 어지러워서. 저는 그 친절한 젊은이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금반지를 주워 손에 쥐어주며 그 젊은이는 제 맨발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신발은 어디에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택시만 한 대 불러주시오. 이천으로 가는. 그 젊은이가 잡아준 택시에 몸을 싣고 나서야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아들의 아파트가 점차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살가운 걱정이라 생각했던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 아들네 집에 들렀을 때였지요. 어머님, 어제 저한테 하신 말씀 또 하시네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세요. 호, 제가 좋은 영양제라도 하나 사다 드릴까요? 내가 그랬나? 나이가 드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네.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밑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들 녀석에게서 걸려왔던 전화도 생각났지요. 그날따라 유난히 다정했던 아들의 목소리. 어머니, 제가 정말 용한 병원 하나 알아놨어요. 거기 원장님이 노인성 질환의 명의시래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제가 다 예약할 테니 이번 주말에 꼭 종합검진 한번 받으세요. 네. 자식의 지극한 효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바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그곳이었던 겁니다. 그 다정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전부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아들의 위선적인 얼굴 위로 법적 후견인이라는 단어를 내뱉던 냉혹한 진짜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탈을 쓴 낯선 괴물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이천의 낡은 시골집은 저녁 어스름 속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흙냄새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제 폐부로 스며들었습니다. 텅 빈 집,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서자 그제야 극심한 고독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철컥하고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불을 켜자 덩그러니 놓인 밥상과 낡은 가구들이 저의 처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방 한가운데에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 그곳에서 저는 갈 곳을 잃은 미아였습니다. 그 텅 빈 집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지만 남는 것은 깊은 허무함과 배신감뿐이었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홀린 듯이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쪽 깊숙한 곳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끼익하고 상자를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제 젊은 날의 기억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의 투박하지만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순자야. 내가 없더라도 밥 굶지 말고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하오. 우리 아들 민석이 착하고 바르게 잘 키워주어 고맙소. 하지만 이 이천 땅만큼은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니 아들에게라도 섣불리 내주지 마시오. 당신 몸 하나 편히 쉴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하늘에서 지켜보겠소. 사랑하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남편이 평생을 아꼈던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비단 손수건에 고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만년필을 보는 순간 저는 잊고 있던 아픈 기억 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는데 집에는 돈 한 푼이 없었지요. 저는 남편 몰래 이 만년필을 품에 안고 읍내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영감 미안해요. 민석이만 졸업시키고 나면 제가 금방 다시 찾아올게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남편의 분신과도 같던 만년필을 맡기고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낮에는 떡을 팔고 밤에는 남의 옷을 기워주는 삭바느질을 하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겨우 저는 전당포에서 남편의 만년필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 아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만년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땅,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이 만년필. 제 아들은 자기를 위해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을 팔아넘긴 어미에게서 그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슬픔보다 더 크고 깊은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한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에게 배신당한 어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와 먼저 간 남편의 영혼까지 짓밟힌 처절한 억울함이었습니다. 남편의 만년필을 가슴에 품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지면 눈물조차 말라버리는 모양입니다. 그 대신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억울함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게는 단 한 사람, 기댈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천시장 좌판에서 평생을 함께 고생해 온 저보다 10살 어린 제 여동생 정자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동생의 괄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장사 준비해야지. 정자야. 왜 그래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정자야 흐흑 정자야.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동생이 기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누가 우리 언니 속상하게 했어? 말해봐, 어서. 저는 울음을 삼키며 간밤에 있었던 일을 겨우겨우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땅을 뺏으려 한다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동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전화기가 터져나갈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내가 아주 그냥 갈아 마셔버릴라. 지 애미한테 그런 짓을 해? 내가 그놈을. 정자야, 진정. 진정은 무슨 진정? 언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장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지금 당장 달려갈 테니께. 그 후레자식, 내가 아주 작사를 내버릴 거야.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생의 불같은 성정을 알기에 저는 그저 가슴만 쓸어내렸습니다. 동생과의 통화로 겨우 마음을 추스르는데 전화기가 귀신같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녀석은 어제 제가 들었던 그 위선적인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는 갑자기 그냥 가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의 분노가, 남편의 유언이, 제 억울함이 뒤섞여 차가운 결심이 되었습니다. 더는 울고만 있는 약한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저는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끊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아들의 당황한 침묵. 그 짧은 순간 저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처음으로 되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끊고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흙먼지를 뒤집어 쓴 동생의 낡은 트럭이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언니, 괜찮아? 그놈의 자식이 뭐라고 안 해? 방금 전화 왔었다. 내가 끊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제부터는 울고만 있으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제 동생 정자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덥석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러니? 가긴 어딜 가. 법으로 해결해야지, 법으로. 내가 다 알아봤어. 면사무소에 가면 공짜로 변호사 상담해주는 데가 있대. 당장 가자. 저는 남사스럽게 변호사까지 만나야 하나 싶어 망설였지만 동생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면사무소 2층의 작은 상담실. 그곳에서 저희는 젊은 변호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 선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의 흉을 남에게, 그것도 저렇게 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동생이 속이 터진다며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말도 마슈. 우리 언니 아들놈이 있는데 이놈이 아주 그냥. 동생이 흥분해서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는 동안 저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는 그 젊은 변호사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더군요. 잠시만요, 이모님. 어르신, 이건 그냥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그는 제 동생의 말을 정중히 끊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저는 그 순간 제 편을 들어주는 그 젊은 변호사의 진심 어린 분노에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저희 할머니도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를 키우셨거든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남은 인생과 자존심이 걸린 싸움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둡기만 하던 제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처음으로 저는 제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님을 만나고 온 뒤로 며칠 동안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제 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지요. 동생 정자는 매일같이 가게 문을 닫고 저희 집에 들러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준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찍힌 등기우편이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사이로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단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신청인 아들 민석, 피신청인 어머니 박순자, 그리고 정신 건강 악화에 따른 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 청구, 마지막으로 의료 감정 기일 통보라는 글자까지. 아올 것이 왔구나. 녀석의 속삭임이 이제는 서슬 퍼런법의 칼날이 되어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손에 든 채 망연자실해 있는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서류 받으셨죠? 녀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한 아들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어찌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니?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변호사요? 그런 사람들 다 돈만 밝히는 사기꾼입니다. 어머니 돈만 빼먹고 도망갈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이천 땅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이 소송 전부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시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불려다니시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체면만 깎이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협박과 탐욕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제 평생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싸늘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저는 아들이 보낸 그 전쟁 선포문 같은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전쟁 선포문 같은 서류를 받아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동생은 김진우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삿대질부터 하며 소리쳤지요. 변호사 양반, 이것 좀 보슈. 이놈의 자식이 아주 그냥 미쳐 날뛰고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우리 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법정에 세우겠다니. 정자야, 진정 좀 해. 언니는 가만히 있어. 이게 진정하게 생겼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던 김 변호사님의 입가에 오히려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동생은 어리둥절해서 그 얼굴만 쳐다보았지요. 변호사님,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우리 언니 인생이 달렸는데.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드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 이게 무슨 선물이라는 거유? 김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아드님이 얼마나 초조하고 무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건 저희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다는 뜻이지요. 즉,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을 겁니다. 아드님이 지정한 그 병원, 그 날짜에 정면으로 가서 응할 겁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아들 녀석이 짜고 치는 곳일 텐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김 변호사님은 저를 보며 믿음직스럽게 웃어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들이 만든 무대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겁니다. 악역은 따로 있으니 어르신께서는 그저 피해를 입은 주인공으로서 억울한 심정을 담담하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그 말을 듣는데 두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장롱을 열어 남편이 남긴 낡은 만년필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갑옷과도 같고 칼과도 같은 부적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내 놈이 파놓은 그 호랑이 굴로 내가 직접 들어가 주마. 저는 그렇게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생이 며칠 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옷이라며 사준 단정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한 곳에 남편의 낡은 만년필을 부적처럼 챙겨 넣었지요. 아들 녀석이 예약해 놓은 대학병원의 신경과 진료실. 그곳은 차가운 약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제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효부라도 된 것처럼 굴더군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십니다. 요즘 부쩍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저희가 옆에서 잘 챙겨드린다고 하는데도 어머니가 자꾸 고집을 부리셔서요. 혹시라도 큰 병일까봐 저희가 억지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중년의 의사 선생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와 제 아들 내외를 번갈아 보더니 이윽고 제게 몇 가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겠어요? 그럼요. 2025년 9월하고도 3일, 수요일이지요. 여기가 어디인지도 아시겠고요? 네.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단어 몇 개를 불러드릴 테니 잘 기억했다가 다시 말씀해 보세요. 나무, 자동차, 하늘, 연필.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돈 계산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내는 문제들은 어린아이 장난 같았지요. 저는 모든 질문에 또박또박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무, 자동차, 하늘, 연필. 맞지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차트를 정리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이 일러준 대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저는 제 앞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의사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큰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오른 제 명의의 2천 땅을 몹시 걱정하고 있지요. 제가 혹시라도 정신이 흐려져서 누구한테 사기라도 당할까봐 제 건강까지 이렇게 염려하는 모양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진료실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를 보던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아주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뱉은 말 한마디에 진료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 차트를 내려놓고는 제 아들을 향해 몸을 돌리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낮고 조용한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네네, 선생님. 검사 결과와 제가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님은 제가 최근에 뵌 동년배 노인분들 중 가장 정신이 또렷하십니다. 기억력, 판단력, 계산 능력, 모든 면에서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나은 부분도 있으시군요. 그 말에 제 아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만 있었지요.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신청하신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더 이상 진료는 무의미한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저희 세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굳게 입을 다물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제 아들이 결국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세운 그 치매 계획대로 하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뭐, 내 계획? 당신은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같이 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시끄러워. 이제 어떡할 거야? 변호사까지 붙었는데 일이 완전히 꼬였잖아. 어떡할 거냐고.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당신 도박빚 때문에 시작한 일이잖아. 당신이 해결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그 둘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헐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자식들의 추한 싸움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공조에 크고 선명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싸움은 그렇게 이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며칠 동안 아들 녀석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진우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의 밝은 목소리와 달리 아주 낮고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저 김 변호사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혹시 제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생분과 같이 오시면 더 좋고요. 저와 동생은 변호사님의 심각한 목소리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변호사 양반, 무슨 일이요? 그놈이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대? 소송이라도 건 거야?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아주 유리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조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기 전에 저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지금껏 대기업 과장이라고 알고 계셨지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번듯한데 그 회사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어. 죄송하지만 아드님은 2년 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무직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생 정자가 소리쳤지요. 뭐라고라? 그럼 그 비싼 동탄 아파트랑 외제차는 다 뭘로? 전부 빚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전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제 똑똑한 아들이 백수라고? 도박꾼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건 한 대부업체의 대출 계약서입니다. 서류에는 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어르신의 인감을 위조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돈 역시 도박으로 모두 날린 것 같습니다. 인감 위조 도박 빚 거짓말. 제가 알고 있던 제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돈에 미친 탐욕스러운 도박꾼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어 올린 아들이라는 탑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연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만 하는 이유뿐이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나온 그날, 저는 제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서류들은 제 아들이 저지른 죄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제 40년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망선고나 다름없었지요. 다음 날 저는 멍한 마음을 이끌고 평생을 보낸 이천 읍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동생 정자의 채소가게 앞에 저와 평생을 함께 늙어온 시장 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을 보고 대뜸 큰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이래? 옆에 있던 동생이 눈짓을 주었습니다. 언니, 어서 말해. 이 사람들이 다 언니 편이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그 얼굴들을 보니 참았던 설움이 다시 북받쳤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더듬더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가 제 인감을 훔쳐서 도박빚을 졌답니다.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이천에 있는 땅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생선 가게를 하는 억척이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 새끼가. 아이고 순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반찬 가게 하는 막내도 눈이 동그래졌지요. 내가 그놈 어릴 때부터 봤어. 순자 언니가 떡 팔아서 번 돈으로 제 대학까지 보낸 거. 이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데. 배은망덕한 놈.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여. 지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저보다 더 화를 내고 제 등을 두드려주며 함께 욕을 해주는 그분들을 보니 다쳤던 마음이 조금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장 연장자인 큰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걱정하지 마라. 변호사가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언니. 그럼 우리가 다 가면 되지. 이 시장 바닥 상인들이 전부 가서 증언해 줄 거요. 내가 그 아들놈을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산증인이다. 판사 할애비가 와도 이건 못 뒤집어. 맞아. 우리가 다 갈 거야. 걱정 마, 순자야. 제 옆에 둘러앉아 제 손을 잡아주고 저보다 더 크게 분노해주는 시장 언니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제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언니들의 응원 덕분에 며칠 동안은 그래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지요. 그러던 중 김진우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꼭 같이 와달라고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저와 동생은 변호사님의 심각한 목소리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변호사 양반, 무슨 일이요? 그놈이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놀라운 걸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모님, 제가 혹시나 해서 이천 땅의 등기부등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가 박순자 어르신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영감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걸 돌아가시고 나서 제 이름으로 바꾼 것뿐인데. 맞습니다. 어르신 지분이 70%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0%가. 김 변호사님은 제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15년 전에 박정자 이모님께 증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저와 동생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동생이 먼저 소리쳤지요. 뭐라고요? 나한테? 아니, 나는 금시초문인데 형부가 나한테 땅을 줬다고? 언니는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먼저 간 남편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영감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구려. 우리 민석이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내 동생에게 내 몫을 나눠서 지켜주려고 했던 거구려. 동생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드님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불의를 못 참으시는 이모님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겁니다.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두 분을 지켜주신 셈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이 뺏으려 했던 그 땅에 저를 지키려는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까지 저와 함께 싸워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비밀 덕분에 저희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며칠 뒤 김진우 변호사님은 결정적인 증거를 더 찾아보겠다며 제 아들이 사는 동탄의 아파트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날 제가 로비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지요. 김 변호사님은 그곳 관리소장을 만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보여주며 CCTV 열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변호사님께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를 도와줬던 그 젊은 경비원이었지요. 저 변호사님 맞으시죠? 며칠 전에 쓰러지셨던 할머님 때문에 오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그날 상황에 대해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쓰여서 할머님이 너무 안 돼 보이셔서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젊은 경비원은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할머님이 가시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 내외분이 주차장에서 아주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똑똑히 기억합니다.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그 경비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그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치매 계획대로 하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라고요. 그랬더니 아내분은 당신 도박빚 때문에 시작한 일 아니냐고 맞받아쳤고요. 제가 제 시골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법정에 가서라도 보고 들은 대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 변호사님은 상기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그들의 음모를 직접 증명해줄 용감한 목격자가 생겼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저는 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젊은 경비원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제 아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나았습니다. 정의가 아주 조금씩 제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저희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는 두려움 없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제 아들이 저를 고소한 그날이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가보는 법원이라는 곳은 차갑고 높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동생 정자가 그리고 앞에는 김진우 변호사님이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남편의 만년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 신청인 민석, 피신청인 박순자 씨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와 함께 제 인생을 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녀석은 하룻밤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신청인, 어머님의 후견인이 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변호사가 묻자
녀석은 판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저 제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고생만 하신 분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기억력이 나빠지시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실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 앞에서 한참을 헤매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라도 당하실까봐 자식된 도리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녀석은 급기야 소매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제가 악역이 되더라도 어머니의 남은 생을 편안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흐흑. 저는 그 뻔뻔한 거짓말과 가짜 눈물을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애미의 가슴에 칼을 꽂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아들의 연기가 끝나자 판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차례가 온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 남편의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증인석으로 향하려는데 김진우 변호사님이 먼저 일어서서 판사님께 말했습니다. 제 증언에 앞서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증인석에 선 사람은 제 동생 정자였습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증인은 박순자 씨의 동생으로서 언니를 감싸려는 마음이 클 텐데요. 감싸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요. 우리 언니가 기억력이 나빠? 이천시장에서 우리 언니보다 셈 빠른 사람 없어.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 그거 우리 언니 생일이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이 양반아. 다음은 저와 40년을 함께 장사한 시장의 큰언니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저 박순자랑 40년을 같이 장사했어. 저 양반 아들 민석이가 어릴 때 열병으로 죽다 살아났을 때 순자가 사흘 밤낮을 굶어가며 간호했어. 지는 찢어진 옷을 입고 살아도 아들 대학 등록금 한 번 밀린 적이 없어. 그런 엄마한테 치매라니 천벌을 받을 놈. 마지막 증인은 아들네 아파트의 젊은 경비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묻자 그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똑똑히 기억합니다.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당신이 말한 그 치매 계획대로 하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고 여자분은 당신 도박빚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증인들의 말이 끝날 때마다 제 아들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침내 김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신청인 민석 씨의 불법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과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신청인 박순자 어르신의 인감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문서 위조의 증거입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가장 위에 있던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어르신께 남긴 편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이천 땅만큼은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니 아들에게라도 섣불리 내주지 마시오. 법정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의 성이 진실의 증거들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더군요.
모두가 판사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던 판사님이 마침내 안경을 벗고 제 아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청인 민석 씨. 네, 재판장님. 신청인은 본 법정에 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피신청인 박순자 어르신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명민한 판단력과 강한 생활력을 지닌 분으로 보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어찌하여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게 했습니까? 그것은 판결이라기보다 한 인간으로서 제 아들에게 던지는 꾸짖음 같았습니다. 녀석의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판사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신청인 민석 씨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동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끝났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판사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소관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신청인 민석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을 결정했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패정하겠습니다. 땅. 판사님이 의사봉을 내리치는 소리가 법정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제 아들 민석이는 의자에서 그대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녀석을 부축하는 모습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겼지만 제 가슴 한쪽은 왜 이리도 시리고 아파왔는지 모릅니다. 법정에서 이겼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 뒤로도 제게 용서를 구하는 전화 한 통이 없었지요.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녀석은 자기 뿌리 앞에서 조상님들 앞에서 죗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제삿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오늘 내 아버지 제사인 건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 아비 얼굴 볼 낯이 있거든, 오너라.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맨 끝에 섰습니다. 그 누구도 녀석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남편의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올리고 모두가 음복을 하려던 바로 그때 제가 모두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여기 좀 앉아보세요. 이놈이 제 아버지 영정 앞에서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생 정자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언니 참아. 제삿날까지. 아니다, 정자야. 오늘이어야만 한다. 죽은 내 형부도 똑똑히 들어야지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제사상 앞 남편의 사진 앞에 법원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석아, 내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보거라. 이것은 내가 애미를 정신병자로 몰아법정에 세운 서류다. 이것은 내가 내 애비가 남긴 땅을 뺏으려고 도박으로 진 빚의 증거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 애미의 도장을 훔쳐서 나라에 죄를 지은 증거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 목숨처럼 아끼던 아들이 당신 아내한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래도 당신 아들이 맞소? 대답 좀 해보시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한 얼굴로 아들을 쏘아보았지요. 법정에서의 패소보다 더 무서운 가문과 조상 앞에서의 심판. 제 아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 울부짖음이 끝나자 방 안은 아들 녀석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녀석은 돗자리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그저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동생 정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가 달라져. 형부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겠다. 이놈아. 시동생, 그러니까 민석이에게는 작은아버지가 되는 사람도 나섰습니다. 그는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서 떨리는 목소리로 녀석을 꾸짖었습니다. 민석이,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장손이란 놈이 조상님들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어찌 애미한테 그런 짓을 하고 내 애비 얼굴을 볼 생각을 했더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벌벌 떨고만 있던 며느리 혜진이가 기어 나오다시피 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석 씨가 도박비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동생이 매섭게 며느리의 손을 쳐냈습니다. 닥치거라. 내가 옆에서 부추긴 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내 명품 가방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 동생의 호통에 며느리가 엉엉 우는 동안 제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목이 다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을 제가 훔치려고 했습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짐승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녀석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제사상 앞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가문과 공동체의 심판이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지독한 싸움의 끝이 과연 어디일까 아득한 심정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아들 녀석이 짐승처럼 울부짖은 뒤로 저는 녀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제 동생 정자를 통해 바람결처럼 제게도 들려왔지요. 녀석이 뿌린 죄의 씨앗들이 하나둘씩 끔찍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 혜진이가 돌아섰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짐을 싸면서 녀석에게 이렇게 소리쳤다더군요. 당신은 끝났어. 당신 같은 도박꾼, 사기꾼이랑 내 인생을 더는 엮을 수 없다고.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치기 전에 난 떠날 거야. 혜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당신 어머니한테 용서부터 받고 와. 그전엔 당신 얼굴 볼 생각 없어.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떠나자 이번에는 빚쟁이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전에는 대기업 과장이라는 허울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아파트 현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밤낮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에 흉한 소문이 다 돌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번쩍이던 동탄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제가 마련해준 아들의 성공이라는 신기루가 그렇게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하루는 빚쟁이 중 하나가 녀석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석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당신 어머니 땅 못 건드리는 거 이제 천하가 다 아는데 뭘로 갚을 거야?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시간? 당신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통쾌한 마음보다는 서글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 아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된 것이니까요. 녀석은 이제 이름도 집도 가족도 없는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세상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볕은 따가웠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감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밭을 메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라도 녀석이 어디 가서 몹쓸 생각이라도 한 건 아닐까 걱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는데 대문 앞에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삐까번쩍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비쩍 마른 행색이었습니다. 녀석은 차마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보기만 했습니다. 저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마당에 가서 손부터 씻고 오너라. 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밥솥에 남아있던 따뜻한 밥을 퍼고 아침에 끓여놓았던 된장국을 데웠습니다. 녀석이 어릴 때 좋아했던 계란말이도 하나 부쳤지요. 제 평생 차려준 밥상 중에 가장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첫 술을 뜨자마자 녀석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을 끄끄 삼키던 녀석은 이내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너무 배가 고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밥 한 숟가락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 밥 한 끼가 너무 짜서 너무 죄송해서 흐흐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의 등 너머로 30년 전 철없던 아들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목 놓아 우는 녀석을 보며 저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저희 모자의 길고 긴 참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밥상 앞에서 짐승처럼 울던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세운 듯 녀석의 얼굴은 더욱 말이 아니었지요. 밥을 먹고 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에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라. 녀석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가 내어준 낡은 남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녀석을 데리고 간 곳은 1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녀석의 아버지가 묻힌 뒷산이었습니다. 남편의 봉부는 가을 햇살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올리고 봉분의 잡초를 몇 개 뽑아내는 동안에도 아들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제가 모든 것을 마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다. 내가 직접 용서를 빌어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멀찍이 떨어져 돌아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녀석이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피 맺힌 절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불효자식 민석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제 손으로 더럽혔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되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짐승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흐흐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등 뒤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녀석은 한참 동안을 그렇게 아버지의 묘를 붙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쩌면 녀석은 법정에서도 제 앞에서도 아닌 바로 저곳 아버지의 앞에서야 비로소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묘소에서 내려온 뒤로 저와 아들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녀석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흙 묻은 신발끈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경찰에 고소하십시오. 제가 지은 죄값 다 받겠습니다. 감옥에 가서 썩겠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녀석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죗값을 치른다는 말, 어쩌면 그게 녀석에게는 가장 쉬운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도망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어머니, 내가 진짜 죗값을 치르고 싶다면 감옥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내 두 발로 서서 갚아야 하는 것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숙제를 내주겠다. 첫째, 내 빚은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해라. 단 한 푼도 내가 도와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빚쟁이들에게 무릎을 꿇든 길바닥에서 잠을 자든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둘째, 내 가정은 내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라. 집 나간 내 처와 내 새끼를 내가 책임지고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들이 너를 용서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아버지도 남편도 될 자격이 없다. 마지막으로 내 몸으로 땀 흘려 돈 한 푼의 무서움을 깨달아라.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이 집과 내 아비가 남긴 땅에 발 들릴 생각 말아라.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내준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녀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루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제게 깊이, 아주 깊이 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집을 나섰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스스로 책임질 기회. 어미로서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다. 녀석이 또다시 도망치지는 않을까, 헛된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며칠 뒤 동생에게서 전해 들은 소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도망치는 대신 자신을 가장 괴롭히던 대부업체 사무실로 제 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험상궂은 사내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더군요. 대뜸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쭈 민석 씨 아니야? 제 발로 여길 다 오고. 무슨 꿍꿍이야? 어머니한테 가서 또 돈이라도 뜯어왔어? 그 말에 제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돈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장난하나? 돈도 없으면서 여긴 왜 와? 어디 뼈라도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릴래?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윽박질렀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맞아도 쌉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발로 온 것은
제 계획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 내 놈한테 무슨 계획이 있어? 오늘부터 건설 현장에 나가 일을 할 겁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살겠지만 남는 돈은 단돈 1,000원이라도 사장님들께 먼저 갚겠습니다.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이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 어머님과 제 가족은 더 이상 찾아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저지른 죄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마친 아들은 그 험악한 빚쟁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동생의 말로는 그 험악하던 빚쟁이들도 제 아들의 그 모습에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녀석이 비로소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가장 책임감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빚쟁이들 앞에서 한 약속을 정말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녀석이 이천 읍내의 인력시장에 나갔다는 소식을 동생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평생 흙 한 번 묻혀보지 않았던 녀석이 험한 인부들 틈에 끼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해 마음이 또 한 번 아려왔습니다. 그날 녀석은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현장 반장이라는 사람이 녀석의 뺀질뺀질한 행색을 보더니 혀를 찼다더군요. 이봐, 당신 대학 나왔지? 딱 보니까 평생 연필만 잡아본 손이네. 삽질은 할 줄 아나? 배우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에이, 쯧. 일단 저기 가서 벽돌이나 날라. 허리 삐끗하지 말고. 녀석은 그날 처음으로 벽돌이란 것을 날라보았다고 합니다. 벽돌 몇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고 몇 번 나르지도 않았는데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졌다고 했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워도 쉴 수가 없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른 인부들과 함께 흙바닥에 앉아 5,000원짜리 한 바집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거친 밥알을 씹으며 녀석은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돈의 무게와 땀의 가치를 말입니다. 내가 수천만 원을 도박으로 날리는 동안 어머니는 이렇게 평생을 사셨구나. 땀 한 방울의 가치도 모르고 나는 짐승만도 못했구나. 해가 지고 녀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날의 일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작 12만 원. 그 돈이 녀석이 그동안 허황되게 좇았던 수억 원의 돈보다 훨씬 더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동생은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이 흘린 인생의 첫 번째 진짜 땀방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인력시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녀석을 보지 않았지만 동생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었지요. 손은 다 부르터서 갈라지고 얼굴은 새까맣게 탔지만 묵묵히 제 몫의 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꼬박 일해 푼푼히 모은 돈으로 녀석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읍내 골목 어귀에 있는 낡은 전당포였다고 합니다. 어서 오쇼. 뭘 맡기려고? 당신 저기 시장 떡집 순자 할머니 아들 아니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주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맡기셨던 만년필 한 자루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만년필이라. 기억나지, 기억나고 말고. 자네 어미가 그거 되찾아가려고 밤낮으로 삭바느질하던 걸 내가 아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귀한 물건이라 내가 따로 챙겨뒀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저희 집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일에 지친 아들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녀석은 제 앞으로 때 묻은 손으로 감싼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지켜오신 것을 제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녀석이 내민 작은 상자 안에는 낡았지만 여전히 고고한 빛을 내는 남편의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훔쳐갔던 것은 제 인감이었지만 녀석이 되찾아온 것은 제 인생과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모자는 아무 말 없이 그 낡은 만년필 한 자루를 보며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만년필을 사이에 두고 저희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뉘우침과 제 서러운 세월이 함께 녹아내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그친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품에서 꼬깃꼬깃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인력사무소의 이름이 찍힌 녀석이 몇 달간 일해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 봉투였습니다. 녀석은 그 봉투를 제 앞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제 땀으로 번 첫 돈입니다. 빚쟁이들에게 먼저 줘야 하지만 그 전에 꼭 어머니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녀석은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던 바보였습니다. 돈을 쉽게만 알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녀석은 봉투를 든 채로 제 앞에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해오셨던 것처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족이 살 수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말없이 녀석이 내민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땀과 흙먼지가 묻어 있는 얇고 가벼운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녀석이 예전에 자랑하던 그 어떤 두툼한 월급 봉투보다도 1000배, 10,000배는 더 무겁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들의 첫 월급 봉투를 받아 남편의 만년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먼저 간 남편의 사랑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시 태어난 아들의 맹세였습니다. 저희 집의 진짜 가보가 2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아들은 매주 일당을 받을 때마다 봉투째로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앉아 빚 갚을 돈, 녀석이 쓸 차비와 밥값, 그리고 남은 푼돈을 나눠주었지요.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제가 주는 대로 받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녀석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 나간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지만 혜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헬쑥한 얼굴의 며느리 혜진이가 제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염치 없지만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건 며느리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이가 보고 있다. 제 말에 혜진이는 겨우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이모님께, 정자 이모님께 전부 다 들었습니다. 민석 씨가 매일 건설 현장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것도, 번 돈 전부를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있다는 것도요. 저도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시장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 일이라도 시작할 겁니다. 민석 씨 혼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진 빚, 이제부터는 저도 함께 갚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부부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저는 말없이 제 손주 녀석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보며 방긋 웃더군요. 며느리의 눈에는 예전의 그 도끼와 탐욕 대신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 아랫목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무너졌던 저희 가족이 다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저희 집에 멈췄던 시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을 쓸었지요. 그날 아침 저는 녀석들을 데리고 집 뒤의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색한 얼굴로 제 뒤를 따랐습니다. 민서가, 호미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손목에 힘을 빼고 땅을 살살 긁어내듯이 해야지. 그렇게 힘으로만 하면 너만 힘들다. 네, 어머니.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허리가 평생 책상에만 앉아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그래도 내 아비는 젊어서 농사일 곧잘 했었다. 며느리 혜진이는 제 옆에 쪼그려 앉아 말없이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지요. 손주 녀석은 저희 곁에서 흙장난을 치며 깨르르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배추 모종 맞지요? 물을 좀 더 줘야 할까요? 그래, 맞다. 뿌리 쪽에 살살 부어주거라.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농사 다 배우겠네. 한참을 땀 흘리고 있는데 흙투성이가 된 아들이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하네요. 뭐가 말이냐? 몸은 이렇게 힘든데 마음은 지난 10년 중에 지금이 가장 편안합니다. 흙냄새를 맡고 땀을 흘리고 있으니 머릿속을 헤집던 잡생각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땀 흘리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흙장난하던 손주 녀석이 제게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꺾어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받아들고 참 오랜만에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고맙다, 내 강아지. 아들의 서툰 호미질 소리, 며느리의 조용한 숨소리, 그리고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 잃어버렸던 저희 집의 온기가 그렇게 흙냄새와 함께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 녀석이 준 들꽃을 받고 웃고 있는데 마침 동생 정자가 시원한 막걸리 한 주전자를 들고 텃밭으로 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저희를 보고 기특하다는 듯 혀를 차더군요.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그림이냐. 보기 좋다, 정말. 야, 민서가, 너 이리 와봐. 언니랑 혜진이, 조카까지 다 같이 써봐. 내가 사진 한 장 멋지게 찍어줄게. 동생의 말에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이모님. 지금은 좀 저희 꼴이 말이 아닌데요. 흙투성이에 땀투성이인데. 아들도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모. 다음에 깨끗한 옷 입고 제대로 찍어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아니다. 지금 찍자. 어머니, 너희가 비싼 옷 입고 좋은 식당 가서 찍었던 그 어떤 사진보다 지금 이 모습이 100배, 1000배는 더 진짜 같고 보기 좋다. 거짓으로 꾸민 얼굴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바로 이 얼굴이 진짜 너희 얼굴이다.
이걸 남겨야 한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신이 나서 소리쳤지요. 그래, 우리 언니 말이 다 맞다. 자자, 다들 김치 해봐. 김치. 동생의 말에 저희는 텃밭을 배경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에 땀으로 젖은 머리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고 아들 녀석은 어색하지만 정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손주는 아까 그 들꽃을 흔들고 있었지요. 찰칵 하고 사진 찍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 장롱 속에는 번쩍이는 아파트 거실에서 찍었던 억지 웃음 가득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찍은 이 사진이야말로 저희 가족의 진짜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하려는 희망이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을 저는 안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희는 흙투성이 초라한 행색이지만 그 어떤 사진 속의 저희보다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족에게 몰아쳤던 그 모진 풍파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건설 현장으로 나가고 며느리는 시장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모두가 제 텃밭에 모여 흙을 만지지요. 얼마 전에도 텃밭에서 캔 고구마를 모닥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민서가 이 고구마 맛 좀 보거라. 올해 우리가 처음 캐낸 거다. 네, 어머니 정말 답니다. 제가 예전에 돈 주고 사 먹던 것들이랑은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우리 아가 맛있어요? 할머니가 키우신 거야. 손주 녀석은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제 입에 넣어주더군요. 한미 맛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탐내던 이 작은 땅, 저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저희를 다시 살게 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참 정직합니다. 욕심으로 대하면 벌을 주고 땀으로 대하면 이렇게 달콤한 열매를 내어줍니다. 저희가 흘린 땀방울만큼 저희 밭의 고구마는 더욱 달아졌습니다. 인생도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심어야 진짜 행복이 열리는 법이지요. 지난 1년 저희는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희는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진짜 가족을 비로소 되찾았다는 것을요. 어머니, 하나 더 먹어도 됩니까? 오냐, 많이 먹어라. 내 아들. 제 기나긴 사연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 집 텃밭의 흙은 더욱 기름져졌고 제 손주 녀석은 이제 제법 쫑알쫑알 말을 하는 내 살배기가 되었지요. 많은 분들이 그 후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는 2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건설 현장에서 기술을 배워 제법 이름난 용접공이 되었습니다. 녀석이 졌던 그 많던 빚은 아직 다 갚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갚아나가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합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시장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방 이모님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은 제 손으로 팔아 빚 갚는데 보탰다더군요. 지금 며느리의 손에는 흙과 기름때가 묻어 있지만 저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 손이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아들 내외는 손주 녀석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녀석들은 이제 제 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삽니다. 민석이 너 이제는 제법 기술자 티가 난다. 얼굴이 폈어. 제 동생 정자의 말에 아들은 그저 쑥스럽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모. 그래도 이제는 땀 흘리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어머니, 이 나물 맛있네요. 어떻게 무치신 거예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내년 봄에는 내가 직접 이 밭에 씨를 뿌려보거라. 내가 키운 나물로 무쳐 먹으면 이게 비교도 안 되게 맛있을 게다. 사람들은 제게 아들을 어떻게 용서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녀석이 스스로의 땀과 행동으로 하루하루 용서를 벌어온 것이지요. 용서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집, 좋은 차, 번듯한 명함하지만 녀석은 이제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도 제가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남편의 묘에 찾아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이 남겨준 그 땅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었소.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저희 집 마루처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